자, 현재까지의 판세 각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각 후보 캠프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요새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타나시는데요. 네.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잠깐 여쭤보자면, 예. 의원님이 이제 소위 이제 지금은 비문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도 하지 않지만, 네. 비문 진영의 어떤 상징처럼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해왔고, 의원님도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문재인 후보 가장 가까이서 유세를 지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후보께서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실한 요구라냐면은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그런데 왜 압승을 해야 하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 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이라는 것이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 하면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그 저항을 막아내는 힘은 곧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유세를 같이 하시면서 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판단이나 또는 뭐 인상이나 이해나 그게 바뀌셨나요? 좀 바뀌셨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유연해지셨고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역설적으로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후보 자신도 굉장히 그 신념을 확고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바뀐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답변으로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의원님이 가까이서 보시기에 유세를 같이 하시다 보니 의원님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2012년 대선 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후보와 호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후보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과 뭐 후보와의 어떤 그 소통 문제라든가 또 후보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경험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후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 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후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변화를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후보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후보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생각과 변화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후보와 호흡을 같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방점을 찍고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보면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도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2012년 문제인가 2017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든 뭐 변화했나요? 2012년보다 2017년의 문제는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단해지면서 유연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단과 유연이 반대의 개념인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 원칙이 분명하고 심지가 굳으면 그 어떠한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본인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은 이제 이현주 의원에 이어서 이현주 의원보다 앞서 탈당했던 이제 최명길
네.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예. 두 의원 모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당에 갔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어떤 의견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깝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네.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후원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까지로는 네. 김종인 대표께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큰 어른으로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변하면 또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지지 발언이나 그런 것이 이제 그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이제 제가 거의 전국을 강원도하고 몇 군데를 빼고는 다 다녀봤는데요. 네. 이미 그 문재인 후보가 시대 정신이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지 표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고 사항은 될 수는 있겠죠. 네. 전체 판세를 흔들지는 못하고 참고 정도 될 것이다. 네, 네. 표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예. 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양강구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 수치로 네. 대부분 그래서 1강 1중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예. 네, 네. 이렇게들 보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져서 부동층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어딘가로 다시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는 경주, 구미,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확연하게 느낀 거는요. 이 경주, 대구, 구미 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어느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이제 일종의 우리가 그 물건을 고르기 위한 어떤 왜 우리 그 마음의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쭉 이것이 옮겨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쭉 다니다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약간 보였다가, 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거 도대체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과연 지금 홍준표 후보를 찍어줘야 되냐, 문재인 후보를 찍어줘야 되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적인 어떤 그 생각에 잠겨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은 홍준표 후보를 찍어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홍준표 후보를 찍어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거대한 물결의 그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맨 꼴찌에 서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문재인 후보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표심도 안철수 후보에서 떠나서 홍준표 후보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에게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세.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지지율이 자신한테 몰릴 것이다.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전통적인 양강구도,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양강구도로 선거를 막판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략이고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지지세가 상승 국면인 건 맞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약간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2번, 3번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안철수 후보에게 확 쏠렸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에도 확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지 않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그 논리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단일화 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단일화 시도요.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훌륭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정당의 존립 근거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네, 없지는 않습니다. 뭐 생각해볼 카드죠. 그러나 그것이 또 미치는 후유증, 그 후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일이 이렇게 쉬울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조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3자 원샷은 뭐 공이 다 어려울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의 가능성과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과의 가능성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나마 남아있는 가능성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새 정당의 문제는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순간 호남 분들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할 거고요. 저는 바른정당하고의 관계도 그러한 어떤 제로섬 게임, 시속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해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 서로가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될 뿐이다라고 지금 그런 정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세력이 다시 합친다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같이 합치게 되는 그런 또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어떤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막판에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북풍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황교안 국무총리의 그 사드 배치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뭐 안보 상황 또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 문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 황교안 국무총리의 어떤 그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그런 빌미를 제공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네. 결국 막판에는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카드였던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총공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우려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 통합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선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대선이 이제 2주 후에 끝날 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혹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나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대선 후에 바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판세 각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각 후보 캠프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요새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타나시는데요. 네.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잠깐 여쭤보자면, 예. 의원님이 이제 소위 이제 지금은 비문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도 하지 않지만, 네. 비문 진영의 어떤 상징처럼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해왔고, 의원님도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문재인 후보 가장 가까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변 유세를 같이 하시면서 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판단이나 또는 뭐 인상이나 이해나 그게 바뀌셨나요? 좀 바뀌셨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유연해지셨고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역설적으로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후보 자신도 굉장히 그 신념을 확고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바뀐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닌데 그거는 네. 이제 답변으로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의원님이 가까이서 보시기에 유세를 같이 하시다 보니 의원님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2012년 대선 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후보와 호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후보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과 뭐 후보와의 어떤 그 소통 문제라든가 또 후보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경험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후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후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변화를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후보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후보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생각과 변화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유세를 지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후보께서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실한 요구라냐면은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그런데 왜 압승을 해야 하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 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이라는 것이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 하면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그 저항을 막아내는 힘은 곧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후보와 호흡을 같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방점을 찍고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보면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도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2012년 문제인가 2017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든 뭐 변화했나요? 2012년보다 2017년의 문제는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